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글씨, 그 사람의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성향, 심지어는 그 사람의 직업군까지 알아맞힐 수 있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체 또 필적 이런 거를 바꾸어내면 그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오늘 좀 말씀 듣겠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변호사고요. 검사 출신 변호사이신데 국내 1호 필적학자, 아마 유일한 필적학자이실 겁니다. 독립운동가나 친일파의 필적 한 1000점 넘게 수집한 걸로도 유명하신데요. 네, 필적학자 구본진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1호 필적학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사 출신 변호사. 예. 검사는 몇 년 하셨어요? 199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만 21년 했습니다. 그럼 변호사 하신 지 불과 한 6년밖에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 오래 계셨군요? 예. 필적학 연구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필적학 연구한 건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검사 시절에? 예.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검사와 필적학?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제가 원래 강력부 검사를 주로 했습니다. 평검사 때 강력부 검사를 했는데 강력부 검사가 주로 조직폭력배, 살인범, 마약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강력부 검사가 다루는 범죄는 형이 높기 때문에 한 사건 한 사건의 증거 확보에 사활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무죄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자필 진술서를 받거든요. 그럼 나중에 번복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봤는데 자필 진술서를 보다가 제가 정말 일반 사람과는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글씨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그림을 그리듯이 그냥 한 글자를 크게 쓰는 사람도 있고요. 독특한 글씨들을 종종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글씨에 관심을 가지다가 제가 98년부터 99년까지 미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맨해튼에 살았는데 맨해튼에 살면서 그때 이제 구겐하임, 메트로폴리탄 이런 뮤지엄에 많이 가고 갤러리에 갔는데 그때 보니까 미술관. 예, 그때 미국 사람들이 기증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도 기증된 유물을 가지고 박물관 운영하고 있고. 예. 저도 그 전까지 제가 사실은 고미술, 현대미술, 목기, 도자기, 그림 여러 가지를 모았습니다. 그쪽에 워낙 관심이 좀 있으셨군요. 예, 20대부터. 그래서 그렇게 막 여러 가지를 이제 잡동사니처럼 모으다가 이게 기증을 나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죽기 전에 뭔가를 모아서 기증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어떤 테마로 할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귀국을 해서 99년도에 귀국을 해서 어떤 테마를 모아볼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조상의 글씨를 찾아서 대구에 있는 고문서 상에 갔습니다. 본인의 조상? 예, 저희 구씨 집안에? 예, 저희 구씨 집안에 구인기, 구인후 이런 분들인데요. 그래서 그분들 글씨를 사가지고 나오다가 아주 작은 글씨 한 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곽종석이라는 분의 건데요. 누구죠? 곽종석이라고 심산 김창숙의 스승인데 이분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분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독립운동가 글씨를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글씨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수집을 시작하셨다? 예. 가만요.
검사 시절에 강력 범죄자 글씨체를 보고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것과 예. 독립운동가 글씨 수집도 영 다른 얘기인데요. 좀 그렇기는 한데 또 글씨라는 또 공통점이 있고요. 그래서 독립운동가 글씨를 한참 모으다가 친일파 글씨도 모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그게 지금 보면 그 일제 강압기를 전후해서 그 항거한 사람들은 독립운동가가 되고 그렇죠. 순종한 사람들은 친일파가 됐는데 그렇죠. 그 당시 지식인들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의 글씨를 모으다가 어느 날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가 너무 다르다. 그걸 알고 도대체 이게 다른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예, 예. 그런 고민에 빠졌죠. 예. 그 고민을 하다가 외국에 보니까 그래팔러지라고 하는 한국의 필적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네. 그 학문이 있는 걸 알고 그 학문과 관련된 책들을 구해서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연결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글씨 연구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범죄자 글씨에 뭔가 비슷한 게 있네. 예. 그러다가 이건 이제 나중에 수집해서 기증해야지라는 목적으로 독립운동가 글씨, 예. 친일파 글씨, 예. 그 다 다르더라 이거죠. 예. 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친일파의 글씨가 굉장히 많은데요. 양쪽 다 독립운동가로 분류된 분들이 100만 명이 넘고요. 예, 예. 친일파도 굉장히 많은데 일반화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글씨의 차이를 느끼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국내에는 그러면 그런 걸 미리 연구하셨던 학자 이런 분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연구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외국의 경우는 어때요? 외국에는 많이 하죠. 이게 17세기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요. 17세기? 예. 이태리에서 연구되기 시작했고, 뭐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이태리, 뭐 프랑스 이런 나라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주로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많이 했죠. 의사? 예. 왜 의사가 이걸 할까요? 의사들도 이게 정신 쪽을 연구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게 커졌고요. 예. 세계적으로 독일, 프랑스, 뭐 이태리, 뭐 미국, 캐나다, 영국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선진국들이네요. 예, 지금 중국, 일본도 많이 책에 나와 있고요. 뭐 그래요? 이스라엘도 나와 있고, 예, 제가 아는 나라만 해도 한 20개국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없을까요? 글쎄요, 저도 좀 궁금한데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그 유럽 국가들은 필적학으로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런 것도 주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럽니까? 예, 대학에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학위 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국내에서는 참고할 문헌은 없었고, 예, 예. 외국 문헌은 굉장히 많았다. 예, 예. 예. 근데 왜 옛날에 그 유명한 유서 대필 사건, 예, 예. 그 나중에 이제 재심 통해서 다 예, 예. 무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그 글씨체가 뭐 똑같은지 다른지 국과수에서 뭐 감정을 하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하는 영역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2개 이상의 글씨를 놓고 이게 같은 사람의 글씨냐를 따지는 거고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 글씨를 놓고 이 사람의 내면이 어떤 건지를 따지는 거죠. 약간 다르죠. 한 사람의 글씨인지 다른 사람의 글씨인지를 비교하는 것이 필적 감정이고, 예, 예. 우리 변호사님은 글씨를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본다? 예, 예. 보여요, 그게? 그럼요. 정말요? 예, 이건 제가 처음 한 말이 아니고요. 뭐 공자, 주자, 뭐 셰익스피어, 아인슈타인, 괴테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해온 말입니다. 또 말씀 듣고 보니 예, 그러네요. 예.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소인인지 대인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공자가 하셨고요. 네. 그리고 셰익스피어는 그 사람의 글씨를 가지고 와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이런 말도 했고, 에드거 앨런 포우는 주변 사람들의 글씨를 모아서 분석한 책을 냈고요. 괴테도 글씨 수집을 했고, 굉장히 이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아주 반듯반듯하게 예술적으로 잘 쓴 글씨가 제일 좋은 겁니까? 그 글씨는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글씨를 보는 뭐 시각이 다르겠죠. 근데 글씨를 보는 시각이 한국은 서예라고 해서 그걸 예술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뭐 예술이 원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예술로 보게 되면 아름다운 거, 예. 보기 좋은 거 이런 쪽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저는 사람의 내면과 직결돼 있다. 그래서 전 글씨는 곧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은지를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글씨도 어떤 게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가 많습니다. 저는 단지 그 인격이나 이런 걸 알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글씨가 어떤 게 낫다 안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섣부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글씨다 나쁜 글씨다를 떠나서 예. 글씨 속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난다. 예. 그러다 보면 직업군도 유추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글씨로 알 수 있는 게 성격, 뭐 잠재력, 그리고 인성, 뭐 지적 능력, 여러 가지 에너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알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성별, 인종 이런 거 알 수 없거든요. 종교 이런 거 모릅니다. 예. 예, 그런 거 말고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글씨뿐 아니라 사람의 말투, 목소리, 뭐 관상 이런 것들이 내면을 드러내는 드러내죠.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되는데 글씨가 좀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거죠. 네. 그럼 그 글씨를 단 몇 글자만 봐도 알아요? 아니면 그래도 꽤 많이 정보를 가져야 알 수 있습니까? 서양에서는 보통 7, 8점의 글씨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점에 쓴 글씨가 7, 8점이 있어야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있으면 좋고요. 네. 보통 뭐 짧게는 서명만 보고도 분석은 하는데 아무래도 분석에 그 자료가 적으면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예. 네. 그러면 맨 처음 시작하셨던 범죄자, 강력 범죄자 글씨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강력 범죄자들의 글씨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강력 범죄 중에 이제 살인을 예를 들면 살인도 약간 다르거든요. 계획적인 범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발적이나 충동적인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필압이 강하고요. 필압? 예, 눌러 쓰는 힘이 강합니다. 그게 강하고 그리고 다른 글자를 침범한다고 하는데 행의 간격이 좁아서 다른 글자를 침범하는 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범죄하는 사람들은 뭐 글자의 크기, 기울기 뭐 여러 가지들이 계속 변화를 하고요. 연쇄살인범들은 또 좀 달라요? 연쇄살인범도 동일하게 볼 사이코패스 뭐 수는 이런 거. 없는데 연쇄살인이라는 말이 나온 게 테드 번디라는 사람 때 나온 거거든요. 테드 번디라고 미국의 40년대생인데 이 사람이 70년대에 로스쿨 학생이었는데 여자 대학생들을 주로 30 몇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쇄살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의 글씨와 한국에서 그 70년대에 75년도에 2달 동안 17명을 죽인 김대두라고 하는 사람의 글씨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충동적인데 뭐 글자의 크기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충동적에서 글씨의 크기나 변화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행을 많이 침범하고 이런 글씨를 보여주죠. 또 필압이 강하고. 예, 필압은 강합니다. 네. 혹시 본인이 직접 자필 진술서 받은 강력 범죄자들 중에 기억에 딱 남는 글씨 있어요? 특별한? 하나 있는데요. 제가 대구지검 강력부 근무할 때 어떤 어린 한 20 몇 살 된 사람이 왔는데 자기 친어머니를 죽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정신병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와 있다가 어머니를 죽였는데 제가 왜 어머니를 죽였냐 그랬더니 아니 왜 나보고 엄마 죽였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난 로봇을 죽였어요. 로봇? 예, 로봇.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는 건 아닌데 로봇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머니를.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자필로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이게 큰 그림을 그리듯이 그냥 글자 하나를 크게 쓰고 나머지 작게 쓰고 이렇게 글씨 쓰는 거를 봤습니다. 이게 정신병이 있는 거거든요. 정신질환을 갖고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또 특별하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살인범하고 또 좀 글씨가 다르고. 그것까지도 보인다 이거로군요. 예. 오늘 지금 스튜디오에 뭐 한두 가지 갖고 오셨는데 그중에
예. 연쇄 살인범 글씨가 있다고요? 예, 이거 한번 보시면 예. 이게 그러니까 로이 드메오라고요. 로이 드메오라고 70년대에 마피아에서 뉴욕을 기점으로 이제 활동한 사람인데요. 미국에. 예. 예. 근데 2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와. 그래서 살인 기계라고 불린 사람인데 어. 그 사람이 70년 9월 26일에 쓴 그 퍼스널 책이죠. 수표. 예, 개인 수표인데. 수표. 예, 수표인데요. 이게 아들이 이거를 나중에 팔았거든요. 아들이 나의 아버지의 범죄라는 책을 써서 거기 서명을 하면서 이 수표 넘버를 넣어서 같이 팔았습니다. 예. 샀는데 보시면 이렇게 다른 글자들을 많이 침범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데 보면 다른 글자들을 계속 침범을 하죠. 이렇게 여기 침범하고 그리고 글씨가 길고 아주 필압이 강하죠. 그러네요. 예, 이게 전형적인 살인범의 글씨입니다. 예. 살인 기계의 글씨. 예, 살인 기계로 불린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살인범들은 대체로 저런 특징들을 다 보이더라. 그러니까 전원 다 일치하진 않는데요.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사실 범죄라는 게 동기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일률적으로 살인범은 어떤 걸 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의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영철의 글씨와 김대두의 글씨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예. 그러나 비슷한 특징들이 있다. 특징들은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것, 그걸 발견해내는 게 필적학자, 필적 분석가들이군요. 예, 예. 자, 그다음 이제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예, 예. 달라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의 글씨를 딱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독립운동도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으니까 뭐 평생 독립운동만 하신 뭐 김구 같은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친일파도 이완용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분들을 비교하면 확실히 알 수 있죠. 하지만 뭐 좀 적은 정도의 독립운동이나 친일을 한 사람들은 그 차이가 적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의 글씨 한 10분 거를 모아놓고 대표적인 친일파 글씨 10분 거를 모아놓으면 누가 봐도 알아요? 그럼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글자의 크기가 독립운동가는 주로 작거든요. 작아요. 예, 친일파는 크고. 그러니까 작다는 거는 자기 과시가 강하지 않고 보수적이고 겸손하다, 절약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큰 글씨라는 거는 과시욕이 강하다, 용기가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글자의 간격이 독립운동가건 작고요. 그건 자의식이 강하다. 그리고 자기에게 엄격하다는 뜻이고, 친일파는 글자의 간격이 넓은데 그거는 새로운 그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뭐 자신에게 좀 관대하다. 이런 걸 의미하고요. 네. 속도도 독립운동가 글씨는 좀 느리거든요. 느리다. 그건 조심스럽다, 보수적이다 이런 거고, 친일파는 빠르다. 그러니까 머리 회전이 빠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글씨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글자에 그러니까 각이 많이 져 있는 글씨가 독립운동가께 많죠. 근데 그건 의지가 강하다. 그리고 둥그런 사람들은 유머가 많이 있지만 의지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행의 간격도 독립운동가는 넓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걸 매우 싫어한다는 뜻이고요. 친일파는 그렇지 않고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남에게 피해 주는 거를 개의치 않는 특성이 있기도 하죠. 네, 네.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 친일파들의 글자 하나하나가 크고, 예. 그 다음에 간격이 넓고, 예. 빠르다. 예. 어찌 보면 굉장히 호방한 글씨네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친일파적 특색이더라, 오히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독립운동과 친일파 글씨 얘기하니까 저한테 내 글씨가 친일파 글씨 같은데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친일파의 글씨가 특별히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친일파의 글씨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친일 활동을 한 게 문제죠. 사실은 그런 글씨를 쓰는 게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친일 활동을 한 게 문제가 되고 그 원인을 따져보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의 분석에 의하면 빨리빨리 세태에 적응하고 예. 자기 과시욕이 강하고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길로 가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독립운동과 친일은 결국은 선택의 기로에 가서 그렇죠.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선택을 하는 건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필연의 문제였던 거죠. 네, 네. 모두 지금까지 몇 점 정도 모아 계세요, 이런 걸? 제가 글씨 독립운동가는 한 610명 좀 넘고요. 명수로 친일파는 한 260명쯤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일본 이토 히로부미 이런 침략자들 글씨도 있는데 그건 한 30명쯤 될 거고 뭐 한 1000몇백 점 됩니다. 대표적인 분들이라면 독립운동가 중에 누구? 뭐 독립운동가 중에 김구, 안창호 뭐 그런 분들 다 있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용운도 있고요. 그 조만식도 있고 그리고 박은식 뭐 여러 등등 있고요. 친일파 쪽은? 친일파는 뭐 을사오적을 비롯해서 친일파 글씨가 좀 더 보기 쉽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글씨도 있고? 예, 이토 히로부미 글씨 그 당시에 일본 그러니까 조선 총독들 그런 사람들 글씨를 거의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글씨를 어디서 어떻게 모아요? 예전에는 고문서를 파는 곳에 샀고요. 그리고 지금은 경매로 많이 그 시장에 옮겨져서 경매에서 삽니다. 그러면 돈도 많이 쓰셨겠네. 제가 따져보진 않았는데 꽤 썼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글씨 구하려고 이런 짓까지 해봤다. 뭐 이런 것도 있겠는데요? 글씨 구하려고 여러 노력을 했죠. 제가 그래서 한때는 이게 어느 정도 이게 글씨 처음 모을 때 100명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지금 600명이 넘었는데 처음 100명 정도가 고비였는데 그때 제가 국가보훈처에 아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광복 회보에 제 광고를 무료로 실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친필 구합니다. 예.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넣고 그래서 전화가 오면 가서 찾아뵙고 직접 만나서 밥 사드리고 같이 술 받아드리고 이렇게 받아온 적도 있고요. 독립운동가 후손들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후손도 있고 본인도 있고요. 살아계신 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때만 해도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직접 뵙고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글씨 받아오기도 했고요. 후손들한테 받은 적도 있고요. 오늘 지금 방금 쪽 얘기 듣다 보니까 독립운동가 친일파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필적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아? 많진 않은데 계속 하고 있고요. 외국인 것들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굉장히 특별한 분들, 뭐 예를 들어 마거렛 대처라든지 대처 수상, 예, 대처 수상, 뭐 아니면 뭐 클린턴, 뭐 조지 부시, 뭐 이런 분들 것도 있고요. 그런 거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거 많이 팝니다. 그리고 마이클 잭슨, 뭐 이런 분들 것도 있고 타이거 우즈 이런 것도 있고요. 오제이 심슨이라고 한 그분 것도 있고요. 오제이 심슨 살인범이냐 아니냐 그 논란이 있었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은 정말 탁월하거나 아니면 매우 나쁘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토리우스, 페이머스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대한 그 수집품들 여기 가져오시기 뭐하고 또 워낙 귀한 것도 많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님한테 찾아가서 좀 촬영해 갖고 왔어요.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같이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